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사회탐구 영역 강사 배인영입니다. 자, 고3 수험생 여러분, 지금 이제 10월이에요. 벌써 이제 수능까지 40여일 정도 남았죠? 날도 점점 쌀쌀해지는데 이렇게 쌀쌀해진 날씨가 곧 수능이 다가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고3 수험생 여러분, 지금 굉장히 정신없고 분주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수시 전형이랑 중간고사 준비로 굉장히 이제 마음도 싱숭생숭해지고 정신도 없고 분주하게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 수능까지 남은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재수생에 비해서요, 우리 고3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시 전형이나 여러 가지 이 수시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처음 접해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요, 뭐 논술이라든지 자기소개서를 이 준비하는 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또 이 수시를 쓴 다음에 수시 합격에 대한 기대감과 또는 이 불안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선생님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우리가 이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등급을 올리기에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어떻게 하면 이 기간을 제대로 활용해서 여러분이 좋은 성적으로 입시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요, 2017 수학능력 시험 대비 사회탐구 영역에 대해서요. 자, 이 사회탐구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수능 대비법과 이 수능에 대해서 항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드리는 9월 모의평가에 대한 분석을 함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회탐구 영역 전체 중에서도요, 오늘은 일반 사회 영역 중에서 사회문화와 법과 정치 영역에 대해 과목별로 수능 대비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7 수능 대비 사회탐구 영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문화 과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화된 교육과정에 맞게 수능의 유형도 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주로 학습해봐야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먼저 2017 수능 유형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알림장, 예고장과도 같은 9월 모의평가 분석부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자, 지난달 9월 1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모의평가는요, 이 재수생들과 함께 수능을 치르는 것 중에서 수능 대비 마지막으로 함께 치렀던 우리가 시험이고요. 이 6월 모의평가보다도 더 수능과 가까운 시험이었죠. 자, 이 6월 모의평가보다 더 가까운 시험이었기에 여러분에 대해서 이 시험에 대한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우선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 9월 모의평가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그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9월 모의평가 사회문화 과목은요, 2016년 학년도 수능과 2017년 6월 모의평가 과목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요. 등급 컷은 1등급은 47점, 2등급은 43점, 상등급은 우리 40점으로 예전 등급 컷보다 좀 더 낮은 등급 컷이 이제 설정이 되었고요. 이 고난도 문제가 출제됐던 경향이요, 주로 4단원과 5단원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올해에는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3단원과 4단원으로 약간의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조금 더 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됐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또
이 EBS 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전까지만 해도 EBS 연계 교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많이 못 느꼈던 친구들, 이번 9월 모의평가를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굉장히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으로 이 출제됐던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수능에서도 이게 동일하게 이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EBS와 교재와의 유사성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정말 이 수능 대비 학습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EBS 교재와의 유사성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같이 확인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이 화면을 보시면요. 이 8번 문제를 볼게요. 8번 문제를 보시면은 지금 문화와 관련된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굳이 EBS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자주 출제됐던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근데 EBS 교재에도 굉장히 유사한 이 지문이 그대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꼭 학습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었느냐. 자, 이 학습해야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의 속성, 에 해당하는 공유성과 학습성, 그리고 전체성, 축적성, 변동성을 모두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 모의평가에서는 이 다음으로 나타나는 이제 EBS 교재의 수능 완성에서 사용되는 지문을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구성하고 있었다라는 걸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EBS 교재에서와 이 모의평가에서 그대로 사용했던 그 개념이 바로 뭐냐면 총체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총체성이란 개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지문을 EBS 교재를 그대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모의평가에서는 한 줄을 더 추가를 해서요. 이 전체성과 플러스해서 공유성까지 같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응용 문제로 출제됐던 점까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게요. 이제는 12번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수능 특강과 거의 교재와 지문 선지가 일치한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출에서 이 자주 묻지 않았던 유형이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이 문화 파트를 봤을 때 이게 무엇이었지라고 당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었던 친구는 분명히 EBS 교재를 굉장히 꼼꼼하게 풀어본 친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각각의 문제를 보시면은 A문화, B문화, C문화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A문화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라고 얘기를 해서 이 A문화는 전체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B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 각 하위 구성원들이 구성하는 문화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이제 부분 문화 또는 하위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문화는요, 이 전체 또는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문화라고 해서 우리가 반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문화와 하위 문화 그리고 반문화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서를 하면서 함께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칠판 쪽으로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전체 문화와 반문화와 하위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정리하는 게 맞는 부분인지 틀린 부분인지를 우리가 함께 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위 문화는 전체 문화를 구성할 수 있다. 자, 이 선생님이 쓰는 선지들이 맞는 선지인지 틀린 선지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하위 문화는 전체 문화의 일부분이다. 세 번째, 하위 문화의 총합은 전체 문화이다. 마지막으로 반문화에는 전체 문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 네 가지 선지를 가지고 굉장히 비슷한 말이지만 다르게 구성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위 문화는 전체 문화를 구성할 수 있다. 이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각각의 하위 문화가 모여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문화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함께 말하는 것이어서요.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지만 자, 하위 문화는 전체 문화의 일부분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틀린 표현이에요. 왜냐면은 이 전체 문화 같은 경우에 매번 이 하위 문화가 다 전체 문화의 일부분이 아닌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전체 문화가 되려면 이 전체 문화 같은 경우에 무조건 그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우리가 전체 문화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투리 같은 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사투리를 다 모아놓는다고 해서 전체 문화가 될까요? 선생님이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사투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알아듣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하위 문화가 무조건 전체 문화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선지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수능 완성에서 나왔던 표현이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하위 문화의 총합은 전체 문화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위 문화를 아무리 합한다고 해도 이게 전체 문화가 될 수 없다는 건 방금 얘기했던 이 일부분과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문화인데요. 우리가 반문화 같은 경우에는 주류 세력 또는 전체 문화에 대항하는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반문화가 꼭 전체 문화와 맨날 대치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 그 사회에 시민혁명이 일어났어. 그럼 그 시민혁명을 주도하는 세력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 시민혁명이 주도하는 세력이 무조건 그 사회의 모든 전체 문화를 다 거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문화 안에도 충분히 전체 문화 요소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정형으로 출제가 됐을 때에는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선지를 통해서 각각의 이 문화 파트에서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 부분은 꼭 이 문화를 해석하는 이런 전체적인 우리 이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여러분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문제로도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개념을 EBS 교재에 나와 있는 해설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음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17번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사회보장 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수능 특강에서 구성하는 그 문제의 분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수능 특강의 문제가 그대로 똑같이 사용됐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문제였고요. 자, 각각 분류하는 기준이 동일합니다.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똑같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분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자, 비금전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아니오라고 했던 A와 B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두 번째 조건에서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라고 나와 있죠. 자,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건 무조건 우리가 내가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건 바로 사회보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가 사회보험, B가 공공부조, 그리고 C가 우리 사회 서비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이 첫 번째 이제 5번 선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상호부조의 성격이 우리가 강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했는데 이 상호부조라는 표현에서 부조라는 표현이 있죠. 이 부조라는 표현을 우리가 들으면 왠지 공공부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 부조라고 나와 있어도 공공부조라고 보지 말고 우리가 꼭 상호부조는 사회보험의 특징이라는 걸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 EBS 교재와의 연계율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9월 모의평가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었는지 그 오답률 순서대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는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 문제에서 학생들이 가장 혼동했었던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기역선지가 가장 어려웠던 선지로 나왔어요. 이 기역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 A가 아노미 이론, 그 다음에 B가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면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이 일탈 발생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이 영향을 중시하는가라고 했을 때 여기서 봐봐요.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이 일탈 발생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라는 건 상징적 상호작용론적의 관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봐봐. 이 상상론적 관점에서는 바로 여기서 아노미 이론도 해당된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아노미 이론은 해당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 분류대로 하면 여기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차별적 교제 이론과 플러스 나머지 낙인 이론도 예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여기 C가 이 낙인 이론인데 낙인 이론도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선지는 틀린 선지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딱 A와 B만 보시고 이 A, B 딱 맞는 말이니까 기억이 맞는 선지구나라고 체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억이 들어간 답 선지를 체크해서 오답률이 정말 많이 나타났던 문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요즘에 계속 같이 출제되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정형 지문이 아니라 이렇게 비고정식으로 각각 A와 B를 대입해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바꿔서 출제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 문제 선지 옆에다가 하나씩 제가 적어가면서 A가 무엇이었을 때 B는 이런 이론이고 C는 이런 이론이다라는 걸 같이 정리해서 기입하는 것도 오답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다음 오답률 2위의 문제는요. 20번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잘 알고 있죠. 악명 높은 우리 계층이동의 문제인데요. 이 계층이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그동안의 기출의 경향처럼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재밌는 건 이 배점이 2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배점이 높지는 않지만 어려운 문제를 배치한다라는 것은 이게 이 통계나 이런 숫자 같은 경우에 이 문과생들은 여기에 되게 거부감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문화 과목 같은 경우에 이런 숫자적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정확한 사회문화적 개념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 선지를 배점을 좀 낮춘 것이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통계나 표 문제를 두려워하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배점이 낮은 게 여러분께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0번 문제를 보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 각각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즘 계속 이 표와 통계 문제의 이 출제 경향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 세대를 직접적으로 얘기해주지 않고 각각 중 플러스 하분의 상층, 그 다음에 상 플러스 중분의 이 하층 같이 함께 부모의 비율을 이 계산을 해서 상중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럼 먼저 부모의 상중하, 자녀의 상중하를 구하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알 수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표분석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칠판으로 가서 함께 이것을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칠판으로 가셔서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 표분석 문제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부모의 계층과 자녀의 계층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부모의 계층 그리고 이 자녀의 계층을 모두 각각의 상, 중, 하, 상, 중, 하를 계산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9월 모의평가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각각 상중하의 비율을 알려주지 않고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9월 모의평가 문제에서 나타난 식으로 이걸 바탕으로 각각 상중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변형을 해보면 X축과 Y축에 보면 각각 이 상중하의 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중 플러스 하층분의 상층 상 플러스 중분의 하층의 비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부모의 계층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부모의 계층이 4분의 1,
자, 여기도 상 플러스 중분의 하가 비율이 4분의 1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이게 4분의 1이라는 거는 부모의 계층 상과 중과 하의 비율이 모두 합하면 5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상이 1일 때 중 플러스 하의 비율이 4다라는 건 전체 상중하 5분의 상의 비율이 5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100%로 기준을 계산을 하겠죠. 그럼 상층이 20%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층 이동표를 확인할 때 항상 그려놓고 푸는 계층 이동표를 그리면 이렇게 부모의 계층과 자녀의 계층을 계산을 할 때 상중하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부모의 계층이 상일 때가 20%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상 플러스 중분의 하가 4분의 1이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하층도 20%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중층이 60%라는 것까지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장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첫 번째 표를 그릴 때 각각 부모와 자녀의 무엇을 구한다? 상, 중, 하를 구한다. 자, 표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 우리가 무엇을 본다? 바로 대각선을 확인한다. 대각선이라는 건 무엇이냐? 계층 세습의 비율입니다. 이런 계층 세습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첫 번째 표가 아니라 두 번째 표에 그 계층 간의 세대 간 이동 비율이 나와 있거든요. 그 표를 함께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대각선의 세습 비율을 채운 다음에 자녀의 계층도 상중하를 채우고 우리가 총 이렇게 9칸을 채웠다면 충분히 이 계층 이동을 풀 수 있는 힌트들은 다 제공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그려놓고 문제를 푼다면 웬만한 표 분석 통계 문제는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통계 문제까지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평가에서 우리가 이 18번 문제도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 18번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18번을 확인하시면 이 대중매체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대중매체와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출제가 됐었는데 각각 A와 B와 C에 대해서 어떤 매체인지를 확인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랬을 때 정보 전달의 양방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C가 A, B보다 높은 편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C가 A, B보다 높은 편이라고 했으니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건 무엇이라고 얘기했었죠? 바로 이 뉴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리 소통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B가 A보다 문맹자 정보 접근성이 더 높다라고 했죠. 그럼 글을 읽지 못해도 확인할 수 있는 건 서적일까요? TV일까요? 바로 TV일 거예요. 자, 그래서 B가 A보다 높은 편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B가 무엇이다? TV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각각 여기서 A와 B가 C가 무엇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보기 선지로 각각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 대중매체의 특징을 구분을 해봤을 때 가장 중요한 선지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볼게요. 여기 정보 획득의 동시성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정보 획득의 동시성은 모두가 이 정보를 제공했을 때 동시에 이걸 획득할 수 있다는 걸 언급하는 겁니다. 자, 정보를 동시에 획득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TV, 이 동시성이 굉장히 높은 우리 매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정보 획득의 동시성이 높게 나타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뉴미디어를 한번 얘기해 봤을 땐요. 뉴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획득할 때 동시적으로 우리가 획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인터넷 기사를 클릭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인터넷 기사를 클릭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획득을 할 때 정보 획득의 비동시성이 높은 매체는 바로 무엇이다? 뉴미디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을 선지가 틀린 선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수능에서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헷갈리는 함정 선지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꼭 체크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EBS 연계 부분, 높게 연계된 부분과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서 여러분에게 헷갈릴 수 있는 만한 문제, 그리고 꼭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하는 개념들을 모두 학습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사회문화 과목이 이 EBS 연계율이 다른 과목보다 좀 더 두드러지게 높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개념만을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EBS 교재 문제의 지문을 또는 선지를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가 연계를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EBS 교재를 정확하게 우리가 학습하고 있었다면은 굉장히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 도표 통계 문제예요. 보통 도표 통계 문제가 2문제 이상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한 문항만 우리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게는 3개도 출제됐던 게 지금은 한 문제만 출제됐다는 게 이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 도표 때문에 등급 하락의 그런 부담은 조금 없앨 수 있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조금 이번 9월 모의평가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도표 해석 능력보다는 여러분 같은 경우에 문장을 독해하는 능력과 또 추론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지금까지의 모의고사 출제 패턴을 봤을 때는요. 그동안 최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이 도표 문제가 이 6월에서는 3문제, 9월에서는 한 문제만 출제됐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수능에 도표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올지 예측해보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비중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통계 문제로 여러분께 고난도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는 약간 이렇게도 얘기하죠. 사탐의 비문학화라고 해서 마치 사탐 문제를 풀고 있는데 내가 국어 영역을 다시 푸는 것 같은 생각을 들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독해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고, 가장 높은 오답률을 나타내고도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0일 정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이 수능을 대비해서 제대로 전략을 짤 수 있을까라고 조언을 드린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 통계 문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문제를 틀리거나 좀 이 통계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라면요. 통계 문제는 잠깐 내려놓고 지금부터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어떻게 각각 개념이 설명이 되어 있는지 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각 해설과 이 개념 설명들을 암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 확인과 이 지문에 대한 독해력이 필요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단원이나 3단원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2단원과 3단원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꼼꼼하게 문제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2단원과 3단원에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를 틀리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미 한번 배웠더라도 이걸 그냥 넘어가지 말고 최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이 풀어왔던 문제 같은 경우나 또는 이 기출문제 등 위주로 여러분이 이제 부족한 단원들은 이 노트에 단원별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정교하게 암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정확하게 암기를 한다면 우리가 시험장에서 아무리 문제가 변형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정답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사회문화 과목에 대해서 9월 모의평가 분석이랑 수능 대비 전략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자, 이어서 법과 정치에 대한 수능 대비 전략을 설명드릴 텐데요. 앞서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어서 법과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법과 정치는 지난달 9월 1일에 실시한 모의평가가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6월 모의평가와는 비슷하며 작년 수능보다 좀 더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자, 원점수 같은 경우는 1등급은 48점, 2등급은 42점, 3등급은 38점으로 대체적으로 평중된 부분 없이 고르게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가장 좀 특이한 점은 이 최근 시사를 반영한 문항도 같이 출제가 되었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부정형 문항보다는 이렇게 정답형 문항이 주를 이룬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EBS 연계율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번 사탐 이 문제 출제 경향 자체가 이 교육과정이 변한 다음에 기출문제보다는 오히려 EBS 쪽에서 훨씬 더 이 여러분이 이제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높아졌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6월, 9월 모의평가를 보시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으로 출제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 아까 앞서 사회문화 봤던 것처럼 EBS 교재와의 유사성을 한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우리 9월 모의평가 법과정제 10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0번을 보시면은 이 어떤 문제 있냐면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바라볼 거예요. 자, 헌법의 기본 원리인데 첫 번째 이 수능에서 헌법의 기본 원리 같은 경우에 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공공보건시설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이 부분은 바로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서 복지국가의 원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EBS 문항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EBS 문항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정부 지출 대비 복지비의 비중을 평균 수준 이상으로 높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 복지국가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이런 복지국가의 원리에 대한 이 언급을 하고 있는 문제라서 연계율이 굉장히 비슷하고 높다라고 문항 선지도 함께 똑같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복지국가의 원리에 대한 개념만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충분히 이 문제를 답을 찾아볼 수 있는 문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 이제 수능 문제에서 봤을 때 아까 5번 문항을 다시 한번 볼게요. 5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에 대해서 이 감시와 규제하는 부분들이 이 경제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꼭 복지국가인가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복지국가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꼭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규제와 감시도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 복지국가의 원리에 해당한다라는 걸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엔 13번 문제를 볼게요. 자,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민사소송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민사소송과 관련된 문제인데 여길 보시면 이게 민사소송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자, 이 문제 지문 자체가 소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소장을 잘 읽어보시면 피고을은 원고 갑에게 임금으로 금 6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원고와 피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민사소송이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다음 EBS 문제를 함께 확인해 볼게요. 자, EBS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고와 원고에 대한 언급을 소장에서 그대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 똑같이 이게 무엇이다. 민사소송과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고 있구나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다시 이제 이 13번을 이제 수능 13번을 확인해 봤을 때 이 수능 13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부당 노동 행위와 임금 체불과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당 노동 행위와 임금 체불을 봤을 때에는 부당 노동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가 우리가 노동 3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를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하는데 이 부당 노동 행위와 임금 체불이 서로 같은 개념이라고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임금 체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임금 체불 민사적인 부분으로 따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부분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5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모의평가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경향인 실생활과 연결된 문제라는 거죠. 자, 보시면 이제 이 생활법률 상담은 올라왔는데 우리가 되게 자주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 이게 막상 이 쇼핑몰에서 나타난 그 일괄 구입했을 때 색상 크기가 주문한 것과 다르다라는 점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쇼핑몰은
약속한 날짜보다 훨씬 더 늦게 배송했다라는 점, 그리고 환불 불가 규정이 포함되어 있을 때 제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생활 연계 문제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 문제도 똑같이 이 수능 완성 문제와 똑같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EBS 수능 완성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 학교 행사 때 온라인 쇼핑몰에서 단체로 구입한 유니폼이 약정한 색상과 크기가 견본과 다르다. 약속한 날짜에도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한국소비자원에 구제 의뢰하는 것, 민사소송에 의뢰하는 것, 각각 이 소송 과정에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거의 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 봐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이 수능에서의 15번 문제에선 무엇을 봐야 하냐면요. 소비자법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문한 물건이 이 색상 크기가 주문할 때랑 다르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청약 철회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판매자 갑이 환불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신청을 통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 주의해야 할 점은요. 이 수능 문제 마지막에서 거기 그런 부분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 색상과 크기가 주문할 때랑 다르다라는 건 제품 자체의 결함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따라서 제품 자체의 결함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점이 여러분에게 큰 함정선지로 다가올 수 있는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 부분들을 다 확인해 봤으면 우리가 이제는 이 법과 정치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까지 연계율 말고도 이 9월 모의평가에서 가장 여러분이 어렵게 확인했던 문제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정답률이 정말 낮았던 가장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바로 14번 문제였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 값과 이 A, B, C에 대해서 이 각각의 폭행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A, B, C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는데 조사 결과 A와 B 같은 경우에는 갑을 폭행하는데 깊이 가담은 했지만 C는 한 차례 옆에서 망을 본 것만 불과하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럼 각각 이 A, B, C의 나이가 다르다라는 점 우리가 한번 같이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같이 망을 봤던, 같이 공동으로 폭행을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구속 수사를 했다라는 점이 포인트예요. 이 부분을 이제 나중에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불구속 수사라는 부분들을. 그럼 이제 각각 선지와 함께 분석을 해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먼저 검사가 이 C를 기소를 한다는 거예요. C를 기소했을 때 갑과 C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되려면 항상 범죄를 저지른 대상이 되어야 하겠죠. 자, 근데 갑은 범죄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바로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1번 선지도 우리가 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검사가 C를 기소하는데 C는 형벌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랑 우리가 보완처분이라는 부분을 함께 구분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같은 경우에는 형벌과 동시에 받을 수 없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보완처분이라는 것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구분하셔야 하는데 보완처분은 형벌과 동시에 부과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같은 경우에는 각각 따로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2번 선지도 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C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C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 형사보상을 청구를 하려면 우리가 무죄 판결이 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형사보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구속이 되었으며 또 이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그냥 이 사람이 죄가 있지만 내가 정상 참작해서 너를 기소하지 않을게가 아니라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만 우리가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또 3번도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선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A와 B는요, 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인데요. 책임이 조각되어 이 법에 범죄에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각각 A와 B의 나이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A 같은
같은 경우에는 13세라서 이 형사상 미성년자에 해당되지만 이 B 같은 경우에는 14세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책임이 조각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도 책임이 조각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자, 마지막 5번을 한번 볼게요. 이 5번도 굉장히 여러분이 헷갈리는 선지 중에 하나인데요. A씨는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을 B는 형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가 A, B, C 모두 이 미성년자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에 해당되는 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형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형벌 같은 경우에 B는 어때? 형사 미성년자를 이상 넘긴 나이잖아? 그럼 어때? 형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5번 선지가 된다라는 점을 같이 구분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우리가 정말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고 정답률도 굉장히 낮았던 문제였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으로 좀 더 어려웠던 문제를 확인해 볼 건데 사실 이 19번 문제 이후에는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난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정답률이 50%가 넘지 않았던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년 꾸준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각각 어떻게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먼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문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A와 B가 보증금 1억 3천만 원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B가 주택을 인도받아서 전입신고를 하는 상황이에요. 전입신고를 하는 상황에서 이 주택의 등기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이 등기사항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각각 갑구와 을구를 확인해 볼 텐데요. 이 갑구와 을구의 어떤 부분이 나타나 있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각각 선지마다 꼼꼼하게 연계시키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1번 선지부터 꼼꼼하게 한번 분석해 볼게요. B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을구의 내용이 변경된다고 했어요. 자, 을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부분이 이제 기록이 되느냐? 이 물건에 대한 부분들, 변동 부분들이 기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여도 이 을구의 내용에서 전혀 이게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부분을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 B는 A뿐만 아니라 C와도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 B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B가 지금 임대인이죠. 근데 B는 A뿐만 아니라 C와도 C는 누굴까요? 지금 이미 이제 이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자 C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저당권자와는 전혀 임대차 계약한 사람이랑 채무 관계가 형성된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확인해 보면 A가 C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자, 주인이요, 이 저당권자 C에게 빚을 갚지 않는 경우죠. 그랬을 때 C가 바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저당권과 소유권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을 매개로 이 집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이 집을 처분한 만큼 우리가 그 처분한 대가를 내 빚을 내가 이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집을 처분해서 그 처분한 돈으로 내가 빌려준 돈, 채무관계를 변제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권한을 갖기 때문에 3번도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4번을 볼까요? B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A가 임대차 계약을 이후에 주택을 1년 만에 팔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자, 확정일자 같은 경우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냐면은 자,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과 확정일자와는 이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내가 대항력만 얘기한다면 대항력은 무엇으로 설정이 된다? 내가 전입신고를 하고 그다음 실제 그 주택에 내가 거기 거주하는지 이 실거주 능력만 있다면 확정일자 말고도 대항력이 설정되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4번도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5번을 한번 볼게요. 자, 5번을 보시면 A가 C에게 이 빚을 전혀 갚지 않아서 경매에서 주택이 2억 원에 매각이 되면 B는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라는 언급이 있어요. 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이라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과 최우선 변제권, 그리고 내가 각각 어떠한 권리를 갖는지를 이 위계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5번을 풀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A와 B는 임대차 계약을 설정했죠. 이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채권과 채무,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채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저당권을 한번 봅시다.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 집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만약에 당신 이 물건을 가지고 이걸 담보 삼아서 당신이 집을 만약에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이 집을 팔아서라도 나는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물권적인 성격을 갖는 게 바로 저당권이에요. 그렇다면 이 물권과 채권을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어느 쪽이 좀 더 우위에 있느냐? 물권이 좀 더 우위에 있어요. 그럼 만약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내가 아무리 이 임대차 계약을 저당권자보다 먼저 설정했더라도 나중에 뒤에 설정된 저당권자보다 더 나중에 설정한 저당권자보다도 내가 돈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도 뭐로 변형시켜주냐면 물권처럼 변형시켜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선 변제권도 나중에 이제 무엇이 되느냐? 물권이 되는 거지. 그럼 똑같은 물건이 됐어. 근데 물건이 됐을 때에도 좀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먼저 설정된 이 권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무리 우리 B가 이 확정일자까지 받고 전입신고 대항력까지 갖춰서 우선 변제권을 획득하더라도 누구보다 늦어. 저당권자보다 늦단 말이야. 이렇게 저당권자보다 늦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 저당권자가 먼저 자기의 돈을 다 변제받은 다음에 내가 그 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건데 지금 내가 저당권 금액이 얼마예요? 2억 3천만 원이에요. 채권액이. 자, 그럼 봐봐. 이 주택이 얼마에 매각됐어? 2억 원에 매각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가져가게 된다? 다 모두 저당권자 C가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아무리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나는 이 돈을 변제받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지금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1억 이하일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임대차 계약이 1억 이하일 때에는 분명히 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최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어떤 저당권이든 물권 성정이든 다 필요 없이 제일 앞으로 끌어다가 변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전부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에 3,4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 자세히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 이런 우선 변제권이라든지 각각 저당권과의 관계를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문제를 봤다면은 이 또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이제 12번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수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마른 하늘에 이제 날벼락이라는 창벼락이라는 이 문제인데요. 이걸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면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각각 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순서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는 방법은 뭐냐면 옆에다가 차근차근 이걸 정리해보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어느 부분에 이 사람들이 해당될지에 대한 정리를 해보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얘가 각각 어떠한 불법 행위의 관계 그리고 누가
누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를 구분을 해볼 건데요. 이 관계를 한번 정리를 잘 해보면 이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이 부분이 있는 사람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들 C가 있고요. 그리고 임차인 B도 있고 그 다음에 종업원 F라는 사람이에요. 각각 이 세 사람과 연계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구분을 해볼게요. 먼저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C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아도 B는 A에게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봐봐. 이 B는 누구예요? B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의 임차인이죠. 자, 임차인이고 C 아들은 9살이에요. 자, 9살일 때에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민법상으로는 이 책임 무능력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무리 이 아들이 창문을 이렇게 떨어뜨렸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아들을 잘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이 C의 부모인 바로 이 B라는 거죠. 자, 이 B 같은 경우에는 이 A에게 C가 직접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불법 행위의 책임을 부모가 대신 지는 특수 불법 행위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느냐? 자, 2번을 한번 볼게요. D에는 A에게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다라고 했는데, 자, D는 누구예요? D는 이 건물의 소유주예요. 만약에 충분히 이 부모 임대인이 자기는 관리 감독을 잘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여기서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긴다는 거지. 그럼 이건 바로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이 건물주인, 공작물 소유자 책임에 대해서 이 건물 주인이 소유주 D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틀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나머지 선지 중에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한 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5번 선지입니다. 자, 5번 선지를 한번 보면 F의 과실로 창문이 떨어진 경우에 이는 A 및 D에게 원상 회복을 할 책임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여기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불법 행위에 대한 언급이에요. 불법 행위에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할 때에는 첫 번째 원칙 꼭 지켜야 하는 것 바로 무엇이다? 금전배상이 원칙입니다. 이 원상회복이라는 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항상 어때요? 원상회복이 아닌 금전배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 문제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 모든 단원에서 우리가 고루고루 이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 법단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생활의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해서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도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연계율도 우리가 굉장히 높아서요. 이 연계 교재를 잘만 활용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고득점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체감 연계율이 높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수능 대비 전략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법과 정치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 교육과정과 달리 크게 변한 부분은 없고요. 행정법 파트가 아예 사라졌던 부분만 빼고는 대충 기출이 거의 이 바뀐 부분이 없고 오히려 선거 부분에서는 통계표 부분에 대해서 까다롭게 여겼던 부분도 거의 축소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통은 추론하는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특히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게 무엇이냐? 4단원과 5단원 같은 경우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랑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6단원과 관련된 국제정세 파트인데 굳이 좀 우리가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의 국제정세가 돌아가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확인해 본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 사회문화에 이어서 법과 정치 과목의 9월 모의평가 분석과 이 수능 대비 학습법까지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서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사회탐구 영역 중에서 사회문화와 법과 정치를 선택한 수험생들이 많았을 텐데요.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께 수능 대비 겨울방학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능을 앞두고 있네요. 자, 많은 수험생들이 떨리는 만큼 저도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됩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흘린 노력의 결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기원할게요. 자, 근데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이 마지막이 아니고 또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죠. 우리가 모두 이제 수능이 다 끝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 시작점이요.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어요.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마시고요. 이 입시 결과가 본인의 인생을 전부 다 좌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까지 여러분이 노력하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한 거겠죠. 이 부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밑거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결과에 자만하거나 또는 너무 상심하지 말고요. 항상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루하루 쌓아간다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좀 더 다가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 힘내시고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